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와 2023 독일 슈퍼컵 경기를 통해 공식 일정 시작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까지 급히 투입해야 할 정도로 급박했던 경기였습니다. 투엘 감독이 케인에게 공개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뛰고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 프리시즌 때 있었던 우려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이 좀 아쉬웠어요. 예, 물론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위 팀이고요. 또 심지어 지난 시즌 그 33라운드 맞대결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한테 완패했어요. 예. 그러면서 바이언이 2위로 밀려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칫 우승을 실패할 뻔했는데 도르트문트가 마지막 라운드에 실족하면서 그러면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만큼 라이프치히가 만만한 팀은 아니죠. 지난 시즌 포칼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0대3이라는 스코어는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라이프치히가 사실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떠난 선수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영입한 선수들도 꽤 더 많아요. 예. 영입한 선수가 더 많고 그 선수들의 면면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물론 척추라인이 빠진 거 그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거기가 공격의 은쿤쿠, 예. 공격형 미드필더의 소보슬라이, 예. 수비형 미드필더의 라이머, 그리고 센터백의 그바르디오. 그니까요. 근데 아니 영입한 선수들을 훨씬 많이 영입을 한 데다가 저는 라이머 대신 자이발트 온 건 도리어 더 잘 됐다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라이머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반면에 자이발트는 선수 경력 내내 부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경기밖에. 그래서 도리어 저는 부상 없이 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이발트가 도리어 더 강화된 부분도 있다라고 봤고, 무엇보다도 그 라이프치히가 팀을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그게 있어요. 이 팀은 그러니까 잘츠부르크부터 라이프치히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팀의 그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4-2-2-2 포메이션, 예. 이걸로 팀들을 잘츠부르크부터 쭉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이발트, 잘츠부르크죠. 또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된 셰스코, 잘츠부르크죠. 예, 그리고 선수들의 상당 부분이 잘츠부르크 예.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더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라이프치히는 이 경기에서 4-2-2-2로 나왔고, 이제 바이언은 4-2-3-1로 나왔고, 양팀 모두 아무래도 슈퍼컵은 이제 처음 가지는 경기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그래도 수비 라인은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 조금은 조직력을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했고, 또 오히려 케인 선수는 오자마자 그래도 벤치에 들어오면서 전방에 대한 고민을 좀 내포하긴 했습니다. 예, 구역별 점유율을 일단 놓고 보면요, 바이언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주도하긴 했어요. 그냥 전체 점유율도 바이언이 67.3%대 이제 라이프치히가 32.7%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역별 점유율이라는 게 해당 구역에서 얼마나 점유를 했는가인 거잖아요. 근데 라이프치히 수비 진영에서 28.3%, 반면에 바이언 수비 진영에선 17.7%로 그래도 라이프치히 쪽에서 조금 더 플레이가 많이 됐다. 이 얘기는 바이언이 공격을 더 많이 했고 라이프치히가 더 수비를 많이 했다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라이프치히가 3-0으로 이겼단 말이죠. 네, 이거는 결국은 저는 라이프치히가 승부처를 상당히 잘 가져갔고, 그러니까 원래 축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기 시작하고 5분,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5분이 실수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미친듯이 압박을 하고 미친듯이 속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이게 경기 시작 0분부터 이제 5분까지의 구역별 점유율인데 바이언 수비 진영에서 48.7%. 이거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져가고 거기서 속공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바이언이 아직 이제 경기 시작한다 이럴 때 이제 거기에서 몰아치면서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 1분 12초 만에 이제 첫 슈팅이 나왔는데 라이머가 이제 그 올모의 압박에 밀려서 패스가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흘러나간 거를 오펜다가 잡아서 그대로 이제 슈팅을 가져간 거를 구석으로 잘 향했어요. 근데 울라이 골키퍼가 잘 선방을 했던 거였고요. 결국 이제 경기 시작 2분 37초 만에
라이프치히의 선제골이 나왔죠. 그 라움이 프리킥을 올린 게 이제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에서 키미가 여기서 조금 터치 미스를 범하는, 믿었던 키미가 그런 실수를 했고, 여기서 올모의 슈팅도 예술이었어요. 3명이나 태클을 했는데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골대 구석으로 그대로 꽂혔습니다. 예, 뭐 일찍부터 골을 넣으면 당연히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언이 다시 공세를 가져갔지만은 득점 찬스들을 계속 놓치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전반전 종료 직전 5분을 남기고 다시 라이프치히가 몰아쳤습니다. 이때 이제 또 이제 구역별 점유율이 바이언 수비 쪽에서 34.8%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라이프치히의 추가골이 나온 건데, 이거는 일단 뭐 더리우트의 수비도 약간은 안일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모의 개인기가, 이건 개인 기술로 만들어낸 거의 뭐 예술적인 골이었죠. 그러니까 터닝 동작도 예술적이었던 데다가 힐로 이렇게 툭 치면서 그대로 돌아서 가지고 달려들면서, 또 이제 울라이 골키퍼가 잘 그 좁히고 들어왔는데 골키퍼 다리 사이로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네, 이날 올마가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면서 뭐 당연히 뭐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죠. 네, 뭐 바이언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듀세도르프에서 뛰던 시절에 이제 루케바키오가 해트트릭하고서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바이언이 선제골을 실점하고 나서 그러고 골을 넣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마티스텔이 이 경기 정말 최악의 경기를 펼쳤죠. 그러니까 사실 마티스텔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케인이 와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건지, 이 경기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아니면은 케인 왔으니까 난 더 이상 뛸 일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경기를 던져버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기에서 일단 뭐 슈팅을 4회를 가져갔고 빅찬스도 3회였거든요. 근데 빅찬스 3회를 다 놓쳤고요. 드리블도 1회 시도해가지고 실패했고요. 패스 성공률도, 패스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공률 67%, 그라운드 볼 경합 2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볼 터치가 26회인데 소유권을 이룬 횟수가 8회. 말 그대로 너무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던 게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테리 15분경에 그나브리가 전진 패스 상당히 잘 줬죠. 하지만은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가져가면서 막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슈팅 찬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그나브리가 컷백을 정말 잘 준 거를 테리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홈런이었습니다. 예. 그 세 번째 슈팅도 아쉬웠었는데, 그 사네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오르반이 이제 터치한 거를 테리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크게 벗어났고요. 60분경에도 이제 그 그나브리가 드리블을 치고 가는 과정에서 헬리스가 이제 이걸 막아냈는데 뒤로 흐른 거를 무시알라가 받아서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테리 슈팅을 가져간 게 골키퍼 정면을 향했고, 여기서 이제 무시알라가 흘러나온 거를 리바운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여기서는 수비 커버가 워낙 좋으면서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대를 빗나갔죠. 그리고 이 득점 찬스를 놓치고 나서, 원래 그 찬스를 놓치고 나면은 곧바로 위기가 온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라이프치히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문전 경합 상황에서 마즈라이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핸드볼 반칙을 범했고, 이를 울모가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3대 0까지 점수 차가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뭐 바이언에게 있어서 후반전은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전은 점유율은 71대 29로 크게 가져갔으나 정작 슈팅 숫자에서는 5대 6로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플레이들을 했었는데, 하프타임 들어서 바이언이 더리우트와 파바르와 라이머를 빼고 김민재와 마즈라이와 코망을 넣으면서 4-1-4-1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어요. 일단 뭐 코망이 들어왔다는 건 공격 사원이 하나 더 들어온 거고요. 라이머가 빠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즈라이도 파바르보다 더 공격적인 풀백이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더리우트를 뺀 건, 물론 더리우트가 이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유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키미 한 명만 딱 중원에 배치하고 나머지 다 공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커버를 수비수들이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운동 능력은 더리우트보다 더 앞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범위들을 커버를 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봤는데, 이게 그래도 일정 부분 통하면서 아무래도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는 63대 37로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슈팅 숫자는 8대 4로 2배가 더 많았고, 코너킥도 4대 3을 앞섰고, 뭐 유효 슈팅도 3대 2로 전체적으로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은 이건 뭐 중앙 미드필더죠. 예,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뛰었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측면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그 중앙에 있는 리커버리를 보면은 리커버리는 거의 오른쪽이나 중앙에서 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한 번의 리커버리, 저기 끝에서의 리커버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게 그 리커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터치라인 바로 앞에서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해주고서 본인은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이런 장면들은 김민재 선수의 특유의 운동 능력과 또 이제 끝까지 패스를 연결해 주려고 터치라인까지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 이외에도 상당히 특히 하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70분경에 쉐슈코가 이제 그 수비 라인 뒷공간에 파고들어서 정말 빠르다고, 이 선수 키가 큰데도 정말 빠르게 치고 갔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왔고 여기서 이제 쉐슈코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으나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이었죠. 보통의 상황은 사실 골키퍼까지 제낀 상태면 수비수가 따라오기조차도 힘들고 따라오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김민재 선수 정말 끝까지, 심지어 3대 0이면 솔직히 한 골 더 먹나 마나 게임 솔직히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블로킹, 이건 사실 김민재 선수가 한 골 넣은 거나 다름없는 활약이에요. 예, 셰슈코는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가 날아갔죠. 거기다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패스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전체 패스 성공률도 95%였고요. 다양한 구역들에서 이제 패스들을 연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반전만 뛰고도 볼 터치가 48회였고 패스도 44회였는데 소유권을 잃은 횟수는 2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민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바이언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키미가 이 경기에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 요소들은 있긴 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 투에 감독이 자꾸 6번 미드필더를 영입해서 키미를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키미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전개를 상당히 잘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거의 모든 공격들이 키미의 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뭐 찬스 메이킹은 딱 한 번이었지만은 그 한 번이 빅 찬스였고 그 외에 연결되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78분을 뛰면서 볼 터치도 90회였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93%였고 그러면서 후반전에 좀 몰아세웠을 때 이때 키미가 많은 패스들을 해줬는데 78분경에 키미를 빼고 고레츠카를 넣으니까 이때 사실 더 몰아세웠어야 되는데 정작 슈팅 숫자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 그것도 풀백인 마즈라이의 슈팅이었다. 그것도 사실 뭐 크로스에 이은 헤더였기 때문에 빌드업을 통한 과정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건 케인이 사실 오자마자 훈련 딱 한 번 하고 바로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맞지 않더라고요. 발이 맞지 않아서 이게 그러니까 케인이 볼 터치가 3번밖에 없었는데 그 케인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패스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케인이 빠질 때 케인은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케인한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케인이 들어온 효과는 거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테리 기회만 살렸으면은 또 바이에른 뮌헨이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력을 기대하고 넣었을 텐데 뭐 합이 안 맞으면 역시 아무리 개인 능력이 좋아도 축구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인 선수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김민재 선수가 그 해당 경기에서 평점이 3점으로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1점이 가장 높은 평점 그리고 6점이 가장 낮은 평점이잖아요. 근데 3점은 이제 그 바이언 선수들 중에서는 골키퍼인 울라이,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으로 나온 사네, 그리고 또 이제 교체 투입된 코망과 함께 가장 높은 평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인한테 3점 준 거 이거 말도 안 돼요. 볼터치 3번 가져간 선수한테 이건 평점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실제로 고레츠카도 평점을 안 줬기 때문에 약간 이거 서비스 평점 아니냐. 그냥 케인 우리 팀에 와줘서 고마워라는 식의 서비스로 케인 기분 나쁘지 말아줘라고 3점 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투엘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조금 느껴져요. 뭐 투엘 감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우리 팀 4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않았다, 발이 맞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케인에게 미안한 심정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케인 선수가 이제 무관으로 유명하고 이 경기를 앞두고 그 오피셜이 났을 때 케인이 오자마자 우승 커리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약간 좀 설레발성 보도들이 많았는데 많이 낙담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이 경기에 대해서 투엘 감독이 이번 경기까지 지면서 부임 후 승률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인데 46%다. 예, 좀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면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라던가 이제 나겔스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60%에서 70% 플릭까지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조금 나았던 부분이라면은 마지라이가 평점은 4점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핸드볼 반칙 때문에 그렇고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마지라이가 나오면서 마지라이랑 이제 사네랑 상당히 잘 풀어나간 것도 있고 코망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또 이제 투입되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막전까지 조금 더 발을 맞추고 조금 더 가다듬으면은 그래도 더 나아지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테리 전반전에 그 찬스들을 놓친 건 조금 선을 넘은 플레이긴 했어요. 예, 뭐 사실 투엘 감독도 이번 경기력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면서 좀 잘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후반에 투입했던 그러니까 전반전에 그 부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용병술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경기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개막전은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선발 출전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때까지도 조금 호흡은 맞지 않았으면 하는 김민재 선수는 잘하고 개인적인 바이어는 조금 호흡이 그때까지도 맞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부버지의 그 이유가 베르더 브레멘의 이제 아버지다. 네. 브레멘 팬이시거든요. 근데 이 바이에른 뮌헨의 개막전 상대가 베르더 브레멘입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활약하려면은 브레멘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비할 상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멋진 장면들이 나오려면 브레멘도 잘해줘야 되고 또 멋진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 3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킥오프 하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상세한 프리뷰 또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 상황 그리고 브레멘은 또 어떤 팀이고 어떤 전력을 갖춘 팀인지 한준TV를 통해 그리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프리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